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원래 강의를 그냥 뭐 머신러닝, 인공지능, 뭐 딥러닝 이런 종류로 부탁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 머릿속의 사고방식은 제가 알고 있는 계산과학의 과정들, 그래서 즉 뭐 이학 혹은 뭐 수학, 통계학 이런 컨셉들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를 전달을 드려야 되는지에서 굉장히 포커스를 하고 강의 자료를 만들거나 혹은 오디언스가 어떤 사람이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컨텐츠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어디 코딩 라이브러리를 카피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그걸 붙여넣으면은 뭔가 자동으로 딱 계산이 돼서 튀어나와서 그게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 머신러닝의 최종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수학, 통계학 그런 거 왜 공부해요? 이런 식의 좀 당황하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반응들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걸 좀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것 같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 아무리 드려도 사실 좀 공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청을 받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래 내가 극단적으로 이거마저도 못한다 그러면은 납득을 못한다 그러면은 나도 항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개의 옵션들 중에서 밥솥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밥솥으로 인공지능을 설명한다 그러면은 설마 여기까지 납득이 안 되시면은 그건 한계가 있다. 뭐 그건 더 이상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려고 일단 밥솥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밥솥을 우리가 설명한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설명할까 해서 다들 사람들이 인공지능 무슨 블랙박스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코드를 몇 줄 쳐놓고 나면은 컴퓨터 알아서 쿵짝쿵짝쿵짝 계산해가지고 결과값을 보여주는데 그 계산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면서 아마 제 생각에 그 계산을 잘 모르시는 비전문가 분들이 블랙박스라고 이름을 붙여놓고는 보통 학계에서 잘 모를 때 블랙박스라고 이름을 걸어놓고 도망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액션들의 일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어찌됐건 블랙박스 이름을 붙여놓고는 지금 마치 인공지능이 블랙박스 계산이 돌아가지고 결과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된 정보가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딩 교육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무슨 4차 산업의 뭐 선두주자로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작 학위 과정 내내 코딩을 공부하던 제 입장에서 그 어느 시점에도 코딩을 열심히 가르쳐주는 수업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수학, 통계학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그걸 실제로 논문에 써야 되는데 그걸 혹은 뭐 어디 발표 자료를 써야 될 때 이걸 제일 간단하게는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좀 심하게는 되게 굉장히 복잡한 백그라운드 계산에 돌아가는 것 같다가 코드로 구현하는 작업을 해야 할 때 코딩을 썼었지. 그래놓고 그 결과물들이 뭐 어떻게 쫙 펼쳐지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바뀌는데 제가 코딩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 뭔가 코딩 자체가 어떤 목적물인 경우들은 거의 없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계산을 해서 발표장에서 발표를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어떻게 계산이 됐나요? 라고 묻는데 제가 수학 스텝들을 어떻게 계산을 썼다라고 설명을 하면 잘 모르니까 그냥 저건 블랙박스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 서론을 갖다 열심히 풀어놓은 이유가 밥솥으로 함수라는 걸 설명을 하고 함수가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스텝들이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밖에서 그냥 용어만 듣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사실 핵심이다 라는 것 같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우선 밥솥으로 풀어낸 fx라고 제가 걸어놔 봤는데 일부러 그냥 밥솥으로 풀어낸 fx라고 조금 과감한 제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도대체 fx를 어떻게 밥솥으로 설명할래?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페이지 2번에 제가 두 가지 밥솥을 갖다가 놓고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 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아마 평소에 보신 적이 없는 밥솥일 거예요. 가장 기능이 단순한 밥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70년대 이전에 처음 전자제품을 만들어내던 시절에 만들었었고 그 이후로는 거의 쓰지 않는 밥솥일 거예요. 그러나 해외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저런 밥솥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만큼 밥을 갖다가 잘 만들 필요가 없는 그 레시피들을 가진 국가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랬을 때 어떤 x라는 입력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y 값이라는 산출물을 뽑아낸다 그랬을 때
밥솥이 실제로 작동을 해가지고 y값이라는 산출물을 뽑아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봤을 때 x에 3을 집어넣고 f를 x제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y는 x제곱이니까 9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x제곱이라는 f 함수를 갖다 하나 알고 있으면 x가 3이 아니라 2일 때는 4가 나올 것이고 1일 때는 1이 나오고 등등으로 우리가 표준화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을 바꾸면 f라고 불리는 이 함수라는 거는 어떤 입력값을 출력값으로 바꾸는 규정된 원칙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밥을 지금 왼쪽에 이렇게 하단에 있는 쌀을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밥솥에, 그래서 y라는 우측에 있는 밥그릇을 갖다가 만들어낸다 그랬을 때, 밥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밥을 만들어낸다 그랬을 때 어떤 f를 쓰느냐에 따라서 y값의 모양이 바뀔 수 있다 같은 것들은 충분히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y = fx라는 가장 기본형입니다. 우리가 뭐 아마 중고교 시절에 fx라는 거 갖다가 배울 텐데, 그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x가 3일 때 y가 9 나오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갖다가 배울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만든 게 밥솥이고, 그 다음 밥솥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 f의 어떤 성질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밥솥에다가 쌀 집어넣어 가지고 밥 나온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x제곱에다가 3 집어넣으면은 y값이 9 나온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밥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밥솥에다가 쌀을 집어넣어 가지고 무슨 버튼을 누르면은 밥이 나온다는 것 갖다가 본의 아닌 어떤 스텝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셨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수학 교육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학 교육을 너무 숫자에 의존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막 들어가 있고 뭔가 복잡한 수식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게 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학은 그렇게 뭐랄까 수식으로 표현되기 위해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되는 게 수학이 아니에요. 사실 제일 극단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 뭐 철학자들이라고 해서 소피스트라는 거 갖다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죠? 아마 고교 윤리 이런 수업에서 배울 텐데, 소피스트들이 사실 우리가 쓰는 모든 수학을 다 만들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이런 거의 중학교 미만의 교육 과정에서 등장할 만한 정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고교 이상 과정에서 배우는 뭐 수열, 극한 같은 모든 개념들을 사실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단지 그렇게 만들어낸 개념을 밥솥처럼 쓰고 있었었는데, 밥솥처럼 쓰고 있으니 그 당시에는 뭐 밥솥이라는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서로 대화를 하는 측면에서 밥솥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설명을 하는 대신에 좀 축약화되어 있는 언어로 바꾸자라는 측면에서 x와 y라는 용어를 갖다가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처음 보고 당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f 함수를 다 만들어 놨어. 그래 놓고 그 함수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자기네들끼리 쓰는 용어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fx 뭐 y x제곱, fx x제곱 이런 표현들을 써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당황스럽게 시작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말로 표현되는 얘기들을 갖다가 자기네들끼리 쓰는 언어로 변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수학과를 갖다 어떻게 소개하려고 그러면은 외계어 문학부, 외계어 문학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괴상한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하나씩 다 풀어서 세부적으로 다 정리해놓고 보면은 사실 밥솥에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밥 만들어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단지 그냥 용어만 복잡할 뿐인 거죠. 그래서 언어를 갖다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쓰면 말귀 못 알아먹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수학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뭐랄까 좀 괴상한 언어를 썼을 뿐이지, 핵심은 밥솥에 버튼 누르는 것과 동일한 컨셉이다. 는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밥솥이다. 밥솥이 함수다. 그러면 밥솥이 진짜 함수냐? 우리가 쓰는 함수들이라는 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이 정말 그렇게 적용이 되냐?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익스텐션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잡곡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왼쪽 상단에 잡곡밥에 들어가는 총 6가지 재료를 갖다가 제가 갖고 와 봤습니다. 저 재료들을 입력을 해가지고
지금 좀 좋은 밥솥을 하나 갖고 와봤어요. 이 좋은 밥솥에 백미 버튼 말고 잡곡 버튼 혹은 뭐 현미 버튼 이런 다른 버튼을 눌러야지 아마 정상적으로 잡곡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F라는 어떤 함수를 갖다가 좀 특이한 함수를 썼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그 부분 일단 제쳐놓고 X 하나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X를 갖다가 총 6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Y 값을 만들었어요. 자, 이걸 제가 밥하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야 뭐 현미만 집어넣지 말고 뭐 강황쌀도 좀 집어넣고 그냥 차릉미도 좀 집어넣고 이거 좀 집어넣어봐라. 너무 밥이 밍숭맹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있으면은 야 x1 말고 x2, x3, x4 집어넣어가지고 y값 뽑아내라니까 이라고 표현하는 걸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 굉장히 뭔가 4차원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 말 표현을 바꿔보면은 현미쌀 집어넣어라, 뭐 그냥 차릉미 집어넣어라, 삼색 현미 집어넣어라 이런 표현을 갖다가 x1, 2, 3로 바꿔서 표현한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는 게 F라는 함수를 적용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잡곡값을 만들어냈다라고 쳤을 때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제일 첫 페이지에 봤던 처음 보는 밥솥을 써가지고 잡곡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자, 똑같은 재료를 썼습니다. 그죠? 왼쪽에 똑같은 재료를 써가지고 이제 잡곡 버튼, 밥솥 버튼을 눌렀어요. 쿡하고 웜이라고 두 가지 기능이 있는 이 되게 단순한 밥솥에서 쿡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과값을 보니까 우리가 자주 볼 수 없는 아마 한국 살고 있으면은 어디 영화에서는 한 번쯤 볼 만한 그런 이상한 밥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 밥은 이제 뭐 그 인디카 쌀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식으로 되게 끈끈한 쌀이 아니라 우리말로 날아다니는 그런 되게 풀풀 날아가는 끈끈함이 없는 그런 밥을 이렇게 그런 쌀을 이용해서 밥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쓰는 쌀들을 이용한 어떤 밥솥 기능은 앞에 페이지에서 봤던 우리가 한국에서 되게 많이 쓰는 밥솥들 그런 F 펑션들을 갖다가 맞춰 놓은 밥솥이고 지금 페이지에서 보고 있는 우리가 처음 보는 밥솥이라는 거는 그런 쌀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훨씬 더 많이 쓰이는 실제 조리법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런 훌훌 날아가는 쌀밥이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밥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예를 들어 압력이 들어간다든지 혹은 물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도록 뭔가 복잡한 화학 방정식을 갖다가 활용한다든지 이런 고려가 없습니다. 뭔가 쟤네 나름대로의 특이한 계산법이 있는 것 같다 집어넣었을 텐데 그 계산법이 뭔지는 뭐 하나씩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 공부한 부분 일단 제쳐놓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현상 결과값으로 보기에 하나는 멀쩡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잡곡밥이 나왔는데 다른 하나는 우리가 처음 보는 그냥 황당한 밥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결과물 이렇게 입력값은 똑같이 넣었는데 결과물이 다르게 나왔다. 그 말은 F라고 불리는 이 함수가 F1과 F2가 다른 걸 썼다는 거죠. 밥솥을 다른 걸 썼다는 걸 갖다가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냥 F1과 F2를 갖다가 다른 걸 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수학이라는 용어를 갖다 굉장히 많이 쓰는 어떤 학문들로 가면 자기네들끼리 대화할 때 F1에 어떤 이슈가 있으니까 이렇게 변경해서 F2로 바꿨어 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걸 우리가 쓰는 평범한 용어로 바꾸면은 야, 그 밥솥으로 쓰면 무슨 밥이 되냐? 저 밥솥으로 해 밥이 되는 거지 라고 표현한 거에 불과하다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어떤 밥솥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어떻게 바뀐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함수라고 불리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되게 압박을 되게 심하게 받았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냥 뭔가 입력값을 갖다가 출력값으로 변환해 주는 계산 작업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 오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는 거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거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x제곱을 쓸래? 아니면은 x제곱 플러스 x를 쓸래? 같은 식으로 식의 형태를 갖다가 변형해 놓은 건데 이 식 변형도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잡곡밥 형태로 뽑아내기 위해서 그 식을 변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당연히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의 범위를 한참 벗어나는 고차원적인 화학 공부를 해서 그 화학 방정식들을 갖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이제 잡곡밥을 만들어내는 계산이 실제로 이 밥솥이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이제 뭐 화학 방정식들을 갖다가 포함해가지고 밥솥을 만든다고 얘기했을 때 그 F 함수가 굉장히 복잡한 함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복잡한 함수가 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 제쳐놓고 보면 결국은 밥솥이었다. 다른 밥솥을 쓴 거에 불과하다. 이런 걸로 낮춰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함수라는 것 같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잡곡밥을 만든다 그랬을 때 재료를 갖다 잘못 섞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좌측에 우리가 멀쩡한 그 앞에 페이지에서 잡곡밥 만들 때 썼던 재료를 갖다 넣었어요. 거기에다가 흙을 한번 제가 추가로 집어넣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밥솥이 그 F라는 함수가 우리가 원하는 결합값을 갖다 다 가져다 주는 거다 라고 생각했으면은 흙을 집어넣건 뭘 집어넣건 아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흙을 집어넣은 밥이 제대로 밥이 되겠습니까? 흙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흙밥 아무도 안 먹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흙밥을 갖다가 먹는 거는 우리가 되게 아예 상상하지도 못했을 텐데 실제로 흙을 갖다가 밥솥에 집어넣는다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어떤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입력값을 갖다 출력값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노브레인 상태로 막 이렇게 저렇게 집어넣으면 결합값이 알아서 툭 튀어나오겠지.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이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든다 그랬을 때 이 함수는 우리가 입력한 x값들을 y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최종 결과물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밥솥에서 우리는 백미, 현미, 뭐 잡곡 이런 버튼 하나 누르고 있지만은 그 뒤에서는 뭐 굉장히 고차원적인 화학 방정식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그 화학 방정식이 돌아갈 때는 흙을 넣는다는 것 같다 고려를 하지 않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흙을 집어넣어 버렸어. 그러면은 이 밥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F라는 함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거고 당연히 Y값이 튀어나올 때도 황당한 Y값이 튀어나오는 게 흙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라고 그러면은 수학, 나 못하는데, 나 문과인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 함수라고 불렀던 게 제일 시작할 때 소피스트가 하는 얘기라고 그랬었습니다. 그죠? 아무 뭐 그냥 수식 우리가 뭐 F, 알파, 베타, 뭐 감마, 뭐 무슨 fx, y, x제곱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말로 어떤 논리를 갖다가 세워나간다고 했을 때 이 말로 논리를 세워나가는 거에 야 하나 입력을 해가지고 y값이 저렇게 나왔으면은 얘랑 둘이 같이 집어넣으면은 어떤 값이 태어나를 갖다가 우리 현실에서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학생 2명이 같이 공부를 하면은 학점이 예를 들면은 100점 만점에 뭐 예를 들면 80점이 나와서 B학점을 받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야 둘이서 같이 공부하지 말고 3명이서 같이 공부하면은 성적이 더 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둘이 같이 공부하는데 한 명이 방해꾼이니까 걔 없고 또 혼자서만 단독으로 공부하면 오히려 공부가 더 잘 돼가지고 걔가 90점이 나올 텐데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사실 F는 다 다른 F들을 썼습니다. 첫 번째 2명이 같이 공부를 해서 80점이 나왔을 때 썼던 이 F와 두 가지의 베리에이션에서 첫 번째는 3명을 같이 썼을 때 혹은 따로따로 공부했을 때 성적이 더 잘 나올 거라고 주장하는 각각들이 이미 다른 F들이에요. 그거 갖다가 수학하는 사람들이 F 프라임, F 더블 프라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F 프라임, F 더블 프라임 듣는 순간 나 모르는데 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 F 프라임, F 더블 프라임이라고 말만 써놨을 뿐이지 기호로 우리가 언어라는 어떤 용어를 갖다가 써가지고 표현해놨을 뿐이지 실제로는 내가 생각했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가설을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실제로 시험을 쳐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를 갖다가 너네 이제 혼자서 공부해봐. 3명 한번 붙여놓고 같이 공부해봐. 그렇게 해서 공부한 결과값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가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온 거야. 그래서 몇백 명, 몇천 명을 모아놓고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혼자서 공부할 때는 점수가 더 안 나옵니다. 3명에서 공부했더니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라고 해서
F가 하나 들어갔을 때, X가 하나 들어갔을 때 F와 X가 두 개 들어갔을 때 F, X가 세 개 들어갔을 때 F를 갖다가 찾아낸 다음에 논문이라고 발표를 해요. 또 이 논문을 보고 난 다음에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혼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는데 왜 혼자서 공부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나도 반박 논문을 쓰겠다. 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또 그런 실험을 통해서 F값들을, 다른 F값들을 갖고 왔을 텐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인류의 지식이 깊어지면 야, 어떤 조건에서는 세 명이서 같이 공부하는 게 효과가 있고 어떤 조건에서는 혼자서 공부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조건을 갖다 나눠야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같이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둘이 붙어 있으면은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근데 공부 되게 안 하는 애, 딴짓 해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애랑 같이 공부하고 있으면은 효과가 안 난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갖다가 수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냥 fx라고 쓰지 않고 컨디션을 걸어가지고 y가 있을 때 fx 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통계학을 가면은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고 수학식으로 가면은 조건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얘기들을 갖다가 수식으로 표현해 놓고 나니 사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게 되게 짤막한 표현을 끝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기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y 값이라고 써놓고 y 값은 우리가 성적이라고 얘기하고 x 값은 학생 숫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죄송합니다. 여기 y 값이 아니라 여기는 z라고 바꿔볼게요.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z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케미라고 해볼까요? 학생들 케미. 학생들 케미가 잘 맞으면은 효과가 좋고 학생들 케미가 안 맞으면 효과가 나쁘다라고 되게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얘기들을 갖다가 그냥 수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에 불과하다. 사실 우리가 뭔가 무슨 그냥 4차원 수학하는 사람들이 4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계속 하고 있으면은 내가 철학과 왔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언어로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언어를 갖다 습득하는 게 되게 챌린징하고 언어를 습득을 하고 나면은 좀 사실 그냥 여기 철학과였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형이 밥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F 함수라는 거 갖다 누군가한테 설명하려고 그랬을 때 사람 잘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보통 F라 그러면 다들 이제 쫄고 이러니까 이제 성적 얘기를 한다던가 혹은 밥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얘기들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쉽게 이제 말을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일부러 오늘 밥솥을 골라가지고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는 이유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x 값을 갖다가 변형하는 얘기를 갖다가 좀 갖고 와봤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쌀밥,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쌀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밥을 하는 얘기만 한번 해봤었는데 우리가 어떤 입력값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fx, y equal fx라고 써놓고 난 다음에 이 fx라는 함수는 x제곱이라고 썼었습니다. 그죠? 이 x제곱이라고 써놨었는데 이번에는 x 대신에 x'을 집어넣었는데 이 x'이라는 애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x가 아니라 x 값에다가 예를 들면 0.1씩 더하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3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x'을 집어넣으면은 3.1을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3.1의 제곱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y 값을 찾아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값을 갖다가 살짝 변형해서 집어넣는 거라고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현실에서 우리가 이거 갖다 어떻게 만나보냐? 밥을 그냥 밥솥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밥 넣고 물 넣고 한 다음에 밥 하는 거랑 쌀을 약간이라도 씻어가지고 쓸데없는 것들 빼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씻을 때 물을 어느 정도 추가를 하고 이런 조건을 잘 맞춰놓고 나면은 밥이 윤기가 되게 잘잘잘잘 흐르면서 김이 보송보송 나는 그런 맛있는 밥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밥솥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은 그런 화학 방정식들을 뒤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맞춰서 밥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밥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밥을 하실 때는 물을 쌀을 위에 약간 더 얹어서 넣으십시오. 뭐 이건 압력밥솥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약간 요만큼만 넣어야지 정상적으로 맛있는 밥이 됩니다. 쌀을 어떻게 씻으셔야지 맛있는 밥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레시피라는 것 갖다가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죠? 우리가 TV 방송에서 요리 프로그램 들으면은 밥을 어떻게 그렇게 하면 밥이 맛이 없지 라는 식으로 이제 핀잔을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핀잔을 듣는 속이 사실 이런 F라는 함수를 갖다 머릿속에 깔고 있는 거예요. 이 F라는 함수를 그냥 그러니까 쌀을 갖다가 그대로 밥솥에 집어넣고 물 붓고는 뭐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약간 변형된 재료를 갖다 집어넣는다는 측면에서 약간 뭐 쌀을 어떻게 씻고 그다음에 물을 얼마만큼 조절을 하고 등등의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밥솥에 취사 버튼을 누르면은 실제로 우리가 먹을 때 되게 훨씬 더 맛있는 밥이 된다는 것 같다가 이제 이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냥 알고 있느냐 그래서 줄글로 쭉 표현해서 설명을 해놓느냐 이렇게 단순한 함수를 쓰느냐의 차이에 불과한 겁니다. 당연히 이런 식의 상품을 만드는 이런 뭐 밥솥 제조 공정이라고 치면은 이 공장에서 밥솥이 이렇게 찍혀 나오는 것만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 밥솥이 찍혀 나오는 뒤에는 화학 방정식들을 갖다 활용을 해서 이 밥솥이 압력을 얼마만큼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어디까지 들어왔을 때 이 밥솥이 전체적으로 밥을 갖다가 쌀을 얼마만큼 눌러서 그래서 요리가 몇 분 안에 어떤 방식으로 되고 물을 나중에 빼낼 때 어떤 식의 사이즈의 구멍을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물을 갖다 이렇게 증기를 빼내야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분 안에 증기를 다 빼낸다, 5분 안에 증기를 다 빼낸다. 1분 안에 증기를 다 빼내면은 밥이 맛있다. 5분 안에 증기를 다 빼내면은 더 맛있다. 몇 분까지 우리가 유지를 시켜놓는 게 좋을까 같은 계산들을 갖다가 실제로 다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공장에 가보니까 밥솥이 막 이렇게 찍혀 나오거든요. 그래 놓고 막 이제 우리가 매장에 가면은 밥솥이 있으니까 돈 얼마를 주고 사올 때 눈앞에 보이는 거는 그냥 공장에 찍혀 나오는 밥솥이었지만은 그 뒤에는 이런 계산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계산의 가장 기초가 우리가 보고 있는 F들이다. 이 F들을 갖다가 이제 당연히 고등학교 수준으로 F를 본다 그러면은 X제곱 이런 얘기밖에 안 쳐다보겠지만은 대학에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하게 되면서 뭐 물리학, 화학 이런 뭐 생물학 등등으로 각각의 학문들이 이제 이런 수학 통계학들을 갖다가 쓰기 시작하는 것들을 배우고 좀 더 먼 학문으로 가면은 뭐 공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이제 수학들을 활용을 해서 자기의 학문을 갖다가 쌓아 올리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 교육 과정이 고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어떤 수학 개념들을 갖다가 활용해서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거의 가장 기초가 밥솥이라는 우리가 밥솥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변수를 갖다가 여러 개 입력을 해가지고 확장이 되는 것도 봤고, 그다음에 특정한 다른 변수들을 갖다가 변형을 시켜가지고 함수의 결합값이 바뀌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들의 모양이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은 8페이지 가시면은 함수의 모양이 동일한 상태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이것저것 다 집어넣기를 시작하면은 흙밥이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황당하게 밥솥이 뻥 터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법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전자제품을 사면 그 말인즉슨 F란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F 함수의 범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얘기 갖다 따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와 보면은 밥솥의 기능이 여러 개 있는 것 같다. 제 일부러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9번째 페이지예요. F1, F2, F3, F4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 F1, 2, 3, 4라고 쓰면 또 여기도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백미, 잡곡, 현미, 취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 버튼들이 F1, 2, 3, 4로 바뀌어 있는 거고, 당연하겠지만은 백미만 집어넣고 잡곡 버튼을 누르면은 우리가 원하는 밥이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제 우리가 잡곡들을 갖다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백미 버튼을 눌러서는 원하는 효과가 안 나올 거고, 그 다음 뭐 죽 버튼을 눌러놓고 난 다음에 실제로 잡곡 재료를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돌려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죽이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죽 버튼을 눌렀을 때 아마 뒤에서 돌아가는 방식은 밥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물을 더 많이 추가하세요라고 사용 설명서에 적혀 있을 거기도 할 거고,
실제로 물이 더 많이 들어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적극 이렇게 밥솥 버튼이 밥솥 기능이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설명서를 안 읽고 그냥 물 조금만 붓고 난 다음에 해보면은 이상한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왜? 제대로 기능들을 쓰지 않았으니까. F라는 함수에 맞는 X 값을 입력을 하지 않고 Y 값을 갖다 만들어내려 그러니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F라는 값들이 우리가 지금 밥솥에서 보는 어떤 버튼들에 불과하지만은 조금 더 이제 뭐 아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레벨에 올라오는 얘기를 했으니까 대학교 교육과정으로 들어오면은 어떤 특정한 학문의 지식이 없이 그냥 이거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보면은 밥솥이 뻥 터지는 아까 앞에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엉뚱하게 잡곡에다가 백미 버튼을 누른다던가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교 시절에 연역 추리와 기납 추리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죠? 연역 추리를 하는 사람들은 수식을 보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 수식이 이런 뜻으로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이런 뜻일 테니 내가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사고의 흐름을 갖다가 맞춰갑니다. 그래서 뭐 대전제, 소전제 결론 나오듯이 머릿속으로만 열심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우리 현실로 밥솥을 다시 갖고 와보면은 죽 버튼이 있네? 죽 버튼은 보나마나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작동을 시켜야 될 텐데 잡곡 버튼이 있네? 현미 버튼이 있네? 이거 잡곡하고 현미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이 버튼을 쓰는 거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연역적인 추론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극단적인 반대편에서 원래 기납적 추리법이 이런 법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좀 강조를 해서 극단적인 사례를 한번 갖고 와보겠습니다. 기납적인 추리법은 어찌됐건 실험을 갖다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과물을 보고 이런 거니까 뭐 이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생각하는 건데 제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잡곡 재료 다 집어넣었어. 그런데 뭐 이거 아예 한국말 읽을 수가 없어. 백미 잡곡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 다 집어넣은 다음에 모르겠다 백미 버튼 눌렀습니다. 형이 이상한 거 나오잖아요. 다음에는 뭘 눌러볼까? 영양밥 눌러봤습니다. 또 이상한 거 나왔어. 다 눌러보고 나니까 이제 잡곡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게 나올 거야. 이미 밥은 4번 실패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조금 이제 기능이 많아지면 이런 사람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번엔 뭐지? 만능찜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잡곡 버튼 눌렀더니 또 엉망으로 나와. 이런 식의 이제 귀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기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야 이거 못하는 거다.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뭐 좀 더 극단적으로 그냥 아예 뭐 모르겠으니까 다 눌러본다 하다가 아예 안 한다 이러고 그냥 어떤 식의 뭐랄까 그냥 혹은 딱 주는 기능,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기능만 쓰고 나머지 모든 기능은 손 안 대는. 그래서 열심히 매년 전자제품이 새로 나오면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얘기하는데 나는 20년 전에 처음 써봤던 그 기능 이외에 하나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럼 이제 물어보죠. 설명서 왜 안 봐? 네, 설명서는 그냥 귀찮아서 안 봐. 사실 설명서에 굉장히 쉽게 잘 설명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서 안 읽는 사람들, 그런 귀납적인 추론 이외에 다른 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 제가 요새 사람들이 무슨 충 이렇게 농담처럼 농담을 이렇게 사람 놀리던데 보통 그런 사람들을 실험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많은 어떤 인류의 지식이 실험으로부터 얻어낸 것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뭐 화학 지식의 거의 대부분은 다 실험을 바탕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실험을 바탕으로 올라오는 결과물을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런 수식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같이 안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는 케미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는 것 같다가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매 학년 새로 들어올 때마다 너네 2명 공부해봐, 3명 공부해봐 시킬 필요 없이 쟤네들 둘이가 케미가 잘 맞네? 그럼 같이 공부를 시키자. 쟤네들이 케미 별로 안 맞네? 따로 공부를 시키자. 라고 바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작정 실험을 해가지고 막 결과물을 얻어내는 사람들은 설명서를 안 보는 사람들이고 설명서를 안 본다는 얘기가 이런 지식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베이직에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뭔가 사람들이 듣기에는 4차원적이고 복잡하고 어려운 거라는 게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버리니까. 정리된 원래 재료를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수학책 그 어디에도 밥솥에 무슨 버튼을 눌렀더니 이런 결과물이 나오더라. 근데 내가 또 어떤 걸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튀어나오더라.
이런 얘기로 수학 교과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수학 교과서 만들고 있으면 수학 교과서 진짜 두꺼워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두껍게 해놓으면 애들 더 공부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수학 교과서를 최대한 얇게 쉽게 만들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이런 기호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기호에 의존하게 되면 의존하게 될수록 우리한테 수학은 마음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걸 한꺼풀로 벗겨놓고 하면은 잡곡밥, 뭐 백미밥 버튼, 그러니까 이 밥솥의 버튼에 불과했었는데, 이 버튼에서 출발을 했는데 기능이 추가된다는 얘기는 영양죽, 만능찜, 김초밥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된다는 얘기는 사실 그 뒤에서 요 기능에 맞춘 새로운 화학 방정식의 순차적인 계산, 진행을 개발을 한 거예요. 화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개발을 해놨습니다. 뭐 화학 공부뿐만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물리학이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결과물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걸 최종 이제 공장에서 찍어낸 걸로 버튼 하나로 바꿔놓은 게 F라는 거 갖다가 인지를 하고 나면, 이제 되게 대학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라는 게 우리가 고교 시절에 배웠던 이런 단순한 수학들을 갖다가 확장을 시켜가지고 뭔가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쓰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 기술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뭐 지식을 갖다가 변형시켜 놓은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굉장히 많이 겁을 먹습니다. 저도 뭐 처음에 모르는 거 갖다가 쳐다보면, 예를 들면 제가 박사 공부하던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교수님이 함수 펑셔널 티어리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어떤 증명을 했다. 이거 재밌는 증명이지 않냐? 함수론이 뭐지? 이제 되게 당황했습니다. 나도 큰일 났다. 이제 저거 보나마나 다음 시간에 물어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하지? 라고 생각하고 도서관 가서 열심히 펑셔널 티어리라는 책을 갖다 찾아서 읽어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이제 몇 개 문제를 풀어보고 겨우 조금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펑셔널 티어리 이렇게 쓰니까 되게 재밌지 않냐? 딱 그건 이해되더라고요. 내가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이틀 밤을 샜는데 내가 뭐 하는 짓을 했을까? 이제 누가 요런 식으로 어떤 그 큰 책 한 권에 들어와 있는 내용 갖다가 요런 식으로 쓴다는 거 갖다가 하나 알려주고 제가 그 길을 뚫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요렇게 풀어나가는 거라 이해했었으면은 좀 더 쉬웠을 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 제가 그 펑셔널 티어리 누가 쓴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고, 이틀 동안 밤새면서 봤던 다른 챕터들이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아마 어떤 식으로 쓰는가 보다 라고 짐작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고교 수준 이하로 낮춰봤을 때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함수라 그러지 말고 밥솥이라 그려놓고 한다면 생각해보자. 이 밥솥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쓰느냐 해서 그냥 쿡, 웜 두 가지 기능밖에 없는 단순 밥솥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집에서 쓰시는 밥솥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가진 밥솥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밥솥을 몇십 년 동안 진화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뭔가 버튼을 누르는 귀납법을 한 게 아니라 화학 지식을 갖다가 실제로 밥솥에 어떻게 집어넣는지를 갖다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냥 만들어낸 것들이다. 그게 단지 교과서에는 F로 표현되어 있다. 이거 갖다가 이해를 하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이 마지막 챕터 1의 마지막 두 개 페이지를 갖다가 실제로 여러 밥솥을 갖다가 쓰는 걸로 한번 갖고 와보고, 그 다음에 이거 확장하는 거 하나 갖고 와봤는데, 밥솥을 여러 개를 집어넣는 것들을 F 함수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G 함수, H 함수, M 함수 이런 식으로 아예 함수 형태가 바뀌어버리는 걸로도 갖고 와봤고, 나라마다 다른 함수를 쓸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쓰는 쌀과 또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쓰는 쌀들, 다른 나라에서 먹는 방식이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력 재료가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식습관이 다르고, 그 다음 혹은 집에서 쾌속 취사가 되게 중요한 나라가 있고, 쾌속 취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있고, 등등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한 것도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른 종류의 함수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밥솥을 넘어가가지고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지금 11페이지 보면 우리가 주먹밥들을 갖다가 몇 가지 그러니까 되게 평소에 자주 볼 수 없는 주먹밥들 몇 가지를 갖고 와봤는데, 그냥 밥솥에 밥솥 버튼 눌러가지고 결과물 만들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얘네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리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손재주 있으신 분들이
밥을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묻고 그 다음에 어떤 쌀을 집어넣어 가지고 색깔이 다른 쌀을 갖다 집어넣어서 혹은 뭐 어떤 추가적인 재료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김을 구워 가지고 뭐 부친다든지 등등으로 다양한 고민들을 한 다음에 조금씩 모양을 갖다가 바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건 밥솥의 기능을 벗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건 함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건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고교 시절에 y equal fx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합성 함수라고 썼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g라고 하는 함수가 첫 번째 케이스는 별 모양으로 혹은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의 수작업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도시락에서 되게 뭐 이렇게 캐릭터 형태로 변화시키는 수작업이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제 하트 모양이 아니라 삼각 모양으로 형태를 바꿔왔는데 그 사이에 고기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되게 이제 맛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등등으로 이 G라는 함수를 갖다가 인간이 했던 어떤 작업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 표현하는 거예요. 수학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막 고등학교 때 fx 배우고 난 다음에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제 G까지 붙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밥솥 버튼 눌러서 나온 결과물로 내가 이것저것 작업을 한 거다. 그냥 우리가 음식점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들은 생각해 보면은 F 한 번 해서 밥솥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뭐 지금 이렇게 보는 주먹밥 형태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뭐 국밥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뭐 파스타에서 면 요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면 요리의 결과물에다가 뭔가 소스를 붓는다던가 그다음에 뭐 플레이팅을 했다 되게 신경을 쓴다던가 등등을 하면은 이 F 앞에 G만 붙는 게 아니라 뭐 H 함수도 붙고 등등으로 여러 개 함수가 붙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합성 함수라 그러면 뭔가 4차원의 또 다른 또 힘든 얘기 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알고 봤더니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여러 개의 스텝들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들을 갖다가 그냥 수식으로 표현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기호로 표현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기호일 텐데 이 기호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텝들을 갖다가 밥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밥솥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여러 개로 확장하는 걸로 얼마든지 그러니까 표현해 놓은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그냥 축약시켜 놓은 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냥 fx로 이제 풀어낸 얘기로 이제 함수가 뭐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그런 밥솥 혹은 밥하고 그다음에 뭐 요리를 하는 거와 사실 그냥 같은 얘기라는 걸 봤는데 이 지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인공지능은 블랙박스고 빅데이터를 뭐 이상한 방식으로 알아서 처리해가지고 툭 튀어나온 거다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같다. 한번 깔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우선 빅데이터에 대한 오해 풀기라고 해서 제가 13페이지 보시면은 좀 당황스러운 슬라이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왼쪽에는 밥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른쪽에는 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자, 제가 빅데이터가 뭐 어떤 데이터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분들, 특히 한국 와서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겪어보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 회사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몇십 천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십니다. 둘 다 공통 용어는 양입니다. 양. 퀀티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로 자기네가 빅데이터라고 주장하는데 용어가 빅이라고 적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거는 진작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통계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100개 있을 때, 데이터가 200개 있을 때, 300개 있을 때, 500개 있을 때, 뭐 10,000개 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 갖다가 배울 텐데 가장 기본적인 예시를 한번 가까워 봅시다. 동전 던지기를 해가지고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이 동전이 평범한 동전이라면은 50%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 던져보면 50% 안 나오지 않습니까? 7번 던지면 어떻게 나옵니까? 높은 확률로 4번, 3번 나오겠지. 그러니까 50%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7번 던져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갖다가 무한 번 반복하면은 50%의 수렴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수학 통계학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어떤 단순한 하나의 패턴이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봐야 얘는 50%에 수렴한다는 이외에 다른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50%라는 걸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 50%로 가는 것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으로 정확하게는 마음속이라기보다는 누구한테 배워서 알고 있는 거겠죠. 그죠? 배워서 알고 있는 이 50%라는 게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10,000번, 20,000번, 100,000번 동전을 던져야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냐? 라고 얘기하면은 아무도 이거 빅데이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이건 빅데이터 아니라 그냥 동전 뭐 10만 번 던진 거잖아요. 얘기할 거거든요. 이 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그냥 밥이잖아요. 밥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을 거라니까 그냥. 그래서 10명이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 20명이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30명이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냥 흰쌀밥이거든요. 이 흰쌀밥이 아무리 고분으로 쌓여 있다고 해도 얘는 빅데이터가 아닙니다. 자, 밥솥을 봅시다. 아까 앞에 페이지 중에서 다른 나라의 밥솥 4개 있는 거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와 지금 여기에 있는 되게 기본 기능 밥솥으로만 총 36개 넣어놓은 것과 굳이 따지자면 빅데이터에 어느 쪽이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지금 36개 밥솥이 딱히 빅데이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얘는 그냥 밥솥 제일 단순한 거 36개 모아놓은 거에 불과한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얘를 그냥 중고로 팔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안 사갈 것 같아. 자, 밥솥 만드신 분한테 미안합니다만은 한국에서 쓰이지 않는 밥솥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동일한 컨텐츠가 무한 번 반복이 돼 있어 봐야 우리가 뭐 동전 10번, 100번, 1000번, 10만 번 던지는 것과 같은 효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 통계학 수업 시간에 대수의 법칙 이런 식으로 되게 고차원적인 이름을 갖다가 이용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대수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따로 배우지 않더라도 그냥 계속 던져보면은 뭐 50% 근처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양이 아무리 많아봐야 그게 빅데이터가 아니에요.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데이터는 양으로 승부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질로 승부해야 되는 데이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밥솥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안에서만 밥솥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고 일본도 밥을 그때 열심히 만들어 먹는 나라고 중국도 밥을 열심히 먹는 나라니까 각각별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밥솥들이 있는데 다른 종류의 쌀을 쓰는 나라들로 해서 인도식 밥솥부터 시작해서 또 그 다음에 뭐 아랍식 밥솥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밥솥들한테 전부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밥솥은 어떤 기능을 해주고 어떤 밥솥은 어떤 기능을 해주고 이 정도 얘기가 나와야지 사실 빅데이터를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이게 양이 많아서 빅데이터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양성을 갖춰야지 빅데이터다라는 포커스를 일단 가지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14페이지로 가시면은 잡곡밥이 있습니다. 잡곡밥 이 자체는 이미 이제 빅데이터 후보군이에요. 다양한 요소가 다양성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는 잡곡밥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얘도 더 이상 빅데이터 분석이 아닙니다. 잡곡밥인 건 다 알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거 잡곡밥이라고 얘기해 줘봐야 이건 그냥 분석이 아니라 그냥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불과해요. 자, 근데 요리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뭐 고기를 딱 먹어보고는 이 고기는 뭐 그냥 예를 들면 닭고기네요, 소고기네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닭고기의 어느 부분을 갖다가 골랐네요. 거기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건 대충 뭐 60일 동안 기른 닭에서 뭐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더 올라가면은 어느 양계장 동네에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품종이 어떤 거에다가 어떤 모이를 먹여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면 우리가 뭐 와 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무슨 뭐 소믈리에 스타일로 어떤 원재료가 뭐였는지 갖다 역추적을 하는 작업. 그래서 각각의 재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갖다 얻어낼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소믈리에 작업을 갖다가 밥솥에 혹은 와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어떤 다양한 데이터 안에서 특이한 패턴들을 갖다가 뽑아내가지고 그 패턴들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갖다 뽑아내는 게 그게 빅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좌측에는 잡곡밥 한 그릇을 넣어놓고 우측에는 그 원재료에 해당했을 법한
12가지의 잡곡 재료를 갖다 갖고 왔습니다. 자, 저는 그런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잡곡밥을 주면 그냥 먹고 끝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분명히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면은 이 잡곡밥을 한 수를 뜨기도 전에 뭐가 들어갔네?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죠?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심한 사람들은 야, 이거 무슨 뭐 강원도 평창에서 만든 뭐 잡곡, 뭐 무슨 콩을 썼고, 뭐 어디에서 뭐 전남, 뭐 해남에서 가져온 무슨 뭐랄까요? 뭐 콩, 무슨 다른 콩, 검은 콩을 썼고 등등으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추론들을 하실 수 있게 될 텐데 그 추론을 우리가 데이터 셋이 모여 있을 때 하나하나 역추적을 하는 작업이 빅데이터 분석이다. 뭔가 사람들이 이제 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짚고 나와 봅니다. 요걸 이런 형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x1, 2, 3라는 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y 값으로 뽑아내는 이 값이 x 값은 뭐가 지금 보나마나 원래는 x1, x2, x3 이렇게 여러 개의 x 값들이 들어가 있었을 것 같은데 y 값으로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잡곡밥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f라는 함수를 잘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원래 이 x 값들을 갖다가 이 x로는 안 보이지만 이 원래 x 값들을 y 대신에 x1, x2, x3 이렇게 뽑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란 결국 이 f 함수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주는 것, 작업을 갖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를 어떻게 찾아내냐? 당연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밥솥에서 무슨 단순 취사 버튼이 아니라 우리가 뭐 현미 뭐 잡고 그 다음에 다양한 수많은 기능들에 맞춰 가지고 복잡한 화학 방정식이 뒤에서 돌아왔었다는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화학 방정식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나마나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석사 박사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실험실에서 몇 날 며칠을 몇 년 동안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얻어내는 것들일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F 함수라는 것도 덜렁 그냥 이렇게 하면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 F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추정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갖다가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올라와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 공부라는 게 결국은 이 F 함수를 갖다가 도출하는 궁극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F 함수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고 그 F 함수를 만들어내는 게 밥알을 갖다가 12종류로 구분하는 작업이다. 단지 이제 도메인이 달라지니까 원래 도메인이 이제 요리사들이 하는 밥솥 도메인이 아니라 빅데이터에서 빅데이터의 원래 소스를 갖다가 찾아내는 도메인은 변경된 거에 불과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리사들이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요리사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런 공부를 하는 라인이 이 F 함수를 열심히 찾아내는 공부하는 라인이 있다.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그런 작업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역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역함수라는 거 우리 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조금 또 수식을 써서 쫄 수 있겠지만은 한 번만 해봅시다. y equal x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을 때 이게 f 함수라 그러면은 f의 역함수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우리가 아마 기억나시겠지만은 루트 x로 해놓고 x가 양수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죠? 자, f 함수의 역함수는 우리가 사실 x랑 y를 바꿔 집어넣은 다음에 갖다 식을 갖다가 다시 재정리해주는 작업으로 계산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실제로 어떤 계산이 됐던 게 원래 값으로 되돌려준다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학 공부할 때 여기까지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복잡한 문제를 풀어라 이러면 또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x 값들을 집어넣었는데 이 x 값들이 지금 뒤섞여 있어서 안 보이니까 얘를 분리해내는 작업이라 그랬었으니 원래 있던 데이터들로 y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반대로 해주는 것과 똑같은 계산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우리가 밥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15페이지에 그냥 밥을 갖다가 확장하기 위해서 비빔밥을 갖고 와봤습니다. 왼쪽에는 아직 썩지 않은 비빔밥입니다. 이 비빔밥 썩지 않은 걸 보고는 원재료가 뭐였는지를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야채가 어떻게 들어가 있고 계란이 가운데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우측에 D 섞어 놓은 걸 보고 난 다음에 저런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아마 우측에 있는 재료를 보고 좌측을 재현해내실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숙련된 요리사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꾸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있는 걸로 좌측에 있는 이 원재료를 갖다가 뽑아내는 작업이 일종의 인버스 매트릭스, 그러니까 인버스 그 계산, 즉 그 역함수 계산을 해주는 과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불리는 게 지금 뭔가 잡곡밥 혹은 뭐 이 비빔밥 등등으로 섞여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쇼핑몰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클릭해보고 어떤 상품을 샀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수십만 명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전에 어떤 상품을 샀다라고 있을 거고, 어떤 상품을 사는 사람들 리스트를 뽑아서 봤더니 ABC 패턴인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사더라. 그러면 앞으로 ABC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이 상품을 추천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ABC 이외에 다른 패턴을 보이는 상품도 이 상품 아예 안 사더라. 그러면 그 상품 굳이 다른 패턴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는 뭐 하드웨어 덕후기 때문에 이런 컴퓨터를 갖다가 사가지고 쪼물딱쪼물딱한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 뭐 예를 들면 인형 열심히 선물해줘봐야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인형 광고 열심히 나와봐야 아유 귀찮게 XX 누르고 나갈 거예요, 저는. 근데 반대로 인형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저 같은 하드웨어 덕후용으로 보여주는 어떤 광고 열심히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관심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 혹은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품을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갖다 역추적해내는 작업이 결국 빅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현실에서 쓰는 가장 좋은 예시 중에 하나일 텐데, 그게 알고 보면 인버스 함수를 갖다 찾아내는 작업이다. 그래서 인버스 함수를 찾아내는 계산 자체가 우리 뭐 고딩 때 했을 때도 이미 되게 귀찮은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대학 올라가서 공부하고 있으면 훨씬 더 복잡한 수학들이 계속 올라가게 될 텐데, 그 수학 공부를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16페이지에 보면 딥러닝이라고 써놓은 이 예시 그래프 하나 갖고 와봤어요. 이 딥러닝이라고 써놨는데 사람들이 이 딥러닝 갖다 블랙박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이 스텝을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지우고 한번 써볼게요. 자, 칠판 돌려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입력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입력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하나의 값이랑 그래프들이 쫙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걸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걸로 치면 y 이퀄 f 안에 얘를 x1, x2, x3 쭉 해서 x10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그래서 x1부터 x10까지를 갖다가 입력해가지고 y 값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나 한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갖다 y로 하지 말고 z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z1이라고 하고 얘를 z2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z1, z2를 갖다가 뽑아낼 때 여기도 밥솥이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쭉 다 들어올 때도 또 밥솥이 한번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밥솥을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총 4개를 썼죠. 첫 번째에. 그래서 4개의 밥솥을 갖다가 먼저 썼어요. 4개의 밥솥을 써가지고 Z1, 2, 3, 4를 갖다가 뽑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2개를 또 뽑아내기 위해서 또 다른 밥솥을 2번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개를 갖다가 뭉쳐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밥솥을 또 한 번 썼습니다. 밥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밥을 또 넣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더 퍼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근데 밥이 덜 됐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다시 버튼을 누르죠, 그죠? 예를 들면 잡곡밥을 해야 되는데
물을 너무 적게 넣고 백미 버튼을 눌렀어. 그럼 맵이 이상해졌지 않습니까? 물을 추가 더 하고 난 다음에 작곡 버튼을 다시 누르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무슨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10만 번 던져서 뭐 평균 50% 나오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좀 전에 봤던 이제 잡곡밥 같은, 그다음 혹은 비빔밥 같은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죠? 비빔밥 재료를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예쁜 밥이 안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 여러 번 밥솥을 돌려야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텝들이 밥솥을 갖다가 돌려가지고, 예를 들면 이건 뭐 현미를 갖다가 여러 번 밥솥을 돌려서 뽑아내는 거, 여기는 흑미를 돌려서 뽑아내는 거 등등으로 여러 개의 재료를 갖다가 순차적으로 한번 계산하고 또 순차적으로 계산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작곡밥을 만들어낸다. 이런 식의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F라고 써놓았던 애들이 여러 개의 F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아까 제가 F 앞에 G 앞에 무슨 H 앞에 이렇게 쫙 썼던 거 기억나시죠? 합성함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제일 앞에 Y 있고 여기 X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합성함수를 한 거를 그냥 그래프 모델이라고 불러요. 수학에서 이렇게 그래프 모델로 표현을 한 게 우리가 일상으로 듣고 있는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각각의 이 하나의 밥솥이 돌아가는 계산을 그러면은 우리는 아예 못 추적을 하느냐, 뭐 무슨 황당한 다른 컴퓨터 알아서 4차원 계산을 하느냐? 아니요. 여기 보면 숫자들이 조그맣게 다들 하나씩 적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 실제로 숫자들만큼이 다 여기에 꼽혀져 가지고 Z1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숫자들이 랜덤하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툭 튀어나오면은 다시 재사용을 못 할 거 아닙니까? 밥솥 버튼 누를 때마다 다른 종류의 밥이 된다 그러면 안 쓰실 밥솥이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저 숫자는 입력하는 값이 고정되어 있다면은 항상 고정된 값이 꼽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1, 2 값들을 갖다 입력해서 z1을 뽑아낸다 그랬을 때 이 f는 항상 고정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f를 갖다가 한번 제대로 찾아내고 x1부터 x10까지를 갖다가 항상 입력을 제대로, 항상 똑같은 값을 입력한다면, 말을 바꾸면 우리가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뭐 어떤 뭐 잡곡밥 레시피라고 쳤을 때 뭐 콩을 예를 들면 10% 집어넣고, 검은 콩을 뭐 5% 집어넣고, 현미를 뭐 도정을 3번 한 걸 갖다가 얼마를 집어넣고, 6번 한 거 얼마를 집어넣고 등등의 입력값에 대한 레시피가 딱 있어. 요 레시피를 지켜가지고 우리가 F 버튼을 누르면은 원하는 작곡밥이 항상 튀어나오는데, 레시피를 어겼으면은 당연히 이제 다른 값이 튀어나와서 밥맛이 없다거나 혹은 밥이 이상하게 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 F라고 불리는 애가 사실 밥솥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밥솥 하나하나들이 어떤 레시피에 맞춘 입력값들로 변환 한번, 그래서 안에서 예를 들면 물이 들어가 가지고 어떤 형태의 밥을 한번 바뀌었다가 이게 또 한번 바뀌고 또 한번 바뀌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최종 작곡밥이 되는 이 패턴이, 우리는 이제 화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화학 공부하신 분들이 화학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낸지는 몰라. 근데 그 화학 방정식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이 계산을 다 해가지고 밥솥이 최종 결과물을 따뜻한 김 모락모락 나는 작곡밥으로 만들어 주시도록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은, 아,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겠지. 저는 화학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게 결국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 저건 블랙박스입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과 같은 얘기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 뒤에서 계산이 돌아갑니다. 계산이 다 돌아가서 F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수 있게 돼요. 단지 이제 숫자 입력한 데이터의 기반이니까 연역적인 추론이 아니라 귀납적인 추론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귀납적인 추론을 통해서 F라는 함수를 갖다가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결합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고교 시절에 배웠던 합성함수로 표현해 놓은 게, 그걸 그냥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게 바로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인공지능이고 이게 무슨 4차원의 지식이고 이게 블랙박스고 다 아니다. 그냥 우리가 무슨 밥솥으로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고교 시절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기초적인 지식인데, 여러 번 반복 계산을 하는 게 기존의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부분을 갖다가 검은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컴퓨터 자원을 갖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반복 계산을 해서
도움되는 일들이 있으면은 쓰고 도움 안 되는 때는 별로 쓰지 말고 밥솥 버튼 한번 눌러가지고 멀쩡하게 잘 되면 예를 들어 제가 밥솥 버튼 하나 딱 눌러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주먹밥 되게 예쁜 게 딱 튀어나온다. 버튼 하나 누르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버튼 하나 눌러서 해결 안 되니까 요리사한테 뭐 부탁을 한다든가 혹은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려가지고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스텝을 반복해야 된다는 게 일종의 전문 요리사를 찾아가지고 전문 요리사가 작업을 하는 스텝들인데 그게 필요한 경우들에 주먹밥을 되게 예쁜 주먹밥을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스텝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집에서 그냥 뭐 쌀밥 극단적으로 그냥 뭐 햇반 뭐 그냥 3분 버튼 이런 데서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언제 필요할 것인가? 당연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데만 필요할 거예요. 그죠? 자, 많이 쓰이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이미지 인식이라는 거 갖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죠? 이미지 인식을 뭐 되게 복잡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아까 봤던 역함수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역함수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느냐?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함수 여러 개 결합해서 결과물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 결과물이 나오는 스텝을 하고 나면은 얘가 쌀이다, 밥이다 하나밖에 안 튀어나올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원래 원재료가 실제 이름이 뭐다를 갖다가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요 그림이랑 맞습니다. 요 그림이랑 맞습니다. 요 그림이랑 맞습니다. 그래서 퍼즐 맞추기 작업을 갖다가 추가 하나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입력했던 값이랑 나오는 계산에서 넘어가는 거랑 여기서 다시 원래 입력값에 이름 붙여주는 거를 갖다가 다시 되돌려주기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는 F가 돌아왔으면 뒤에서는 F 역함수가 돌아가가지고 입력할 때는 그림만 집어넣는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예를 들면은 뭐 적진주의요다. 이 그림은 건강홍입니다. 라는 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지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여러 계산을 반복한 다음에 그 이미지의 정보를 갖다가 추출해내고 얘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랑 매칭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를 갖다가 매칭 작업에서는 거꾸로 원래 자료를 갖다가 찾아와 줘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함수 한번 역함수 계산 한번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작업을 그림으로 그려놓고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4차원적인 알고리즘인 것처럼 되게 이제 과대 포장이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는 4차원 알고리즘이 아니라 고교 시절에 배운 함수와 역함수 작업을 갖다가 두 개를 결합을 시켜준 거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금 입력한 그림 값들을 매칭을 시켜서 이 그림이 어떤 의미고 이 그림이 어떤 의미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이 혹은 뭐 동물이 사자가 사슴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칭을 시켜주고 자동차 앞에 가는데 저 앞에가 차니까 스톱을 해야 된다. 저 앞에가 횡단보도니까 스톱을 해야 된다. 저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달려도 된다. 신호등이 빨간색이니까 스톱, 신호등이 파란색이니까 직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정보들과 매칭을 시켜주는 정보를 할 때, 계산할 때 실제 눈에 보이는 어떤 정보를 갖다가 스캔을 뜬 다음에 이미지 처리를 하고 데이터로 처리를 한 다음에 이 데이터랑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랑 매칭시키는 함수, 역함수 작업, 밥솥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거꾸로 원래 쌀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텝들을 갖다 결합을 하는 게 이미지 인식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이제 이걸 블랙박스라 그러면은 아닌데 그냥 이게 뭐 고등학교 학생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 라는 생각하는 거죠. 비슷한 얘기를 갖다가 또 하나 더 갖고 와봤습니다. 자연어 처리를 해서 뭐 컴퓨터가 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가 말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느냐? 우리 평소에 말을 할 때 문법에 맞춰서 말하지 않습니까? 문법에 맞춰서 말 안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쟤 무슨 말하지?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권에 있으면은 문법에 안 맞춰서 얘기해도 대충 무슨 말 하는 거다 감 잡을 수 있지만은 아예 다른 언어권에 있으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걸 이거 갖다 제일 간단한 예시로 무지개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지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달달달달 외우잖아요. 그죠? 빨주노초 파남보로 안 돼 있는 무지개를 보면 그걸 무지개라고 생각합니까? 무지개라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공식이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순서가 있고 우리는
수어가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그죠? 목적어가 중간에 들어오고 주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만의 특징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미 이 언어를 쓰는 문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F 함수라는 거에서 지식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수많은 문장들을 갖다가 집어넣고 이 문장들이 분명히 쓰이는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문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문법을 갖다가 나 혼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걸로 하면은 합성 함수가 되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얘기하는 거를 무지개 형태로 문법에 맞추고 제가 얘기하는 거를 무지개 형태로 맞추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얘랑 둘이 같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엮이는 대화 스레드를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자연어 처리하는 작업의 가장 기초예요. 그러니 사실 무지개 쌀알들을 갖다 우리 7개의 색깔 갖다 던져놓고 어린 애들한테 야 무지개 만들어 봐봐 이러면은 빨주노초 파란불 어릴 때 이제 알기 때문에 빨간색을 제일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주황색 놓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하는 이런 작업의 사실 컴퓨터 버전 중에 하나로 자연어 처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자연어 처리하는 게 결국은 F 함수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 가장 기본형을 갖다가 언어를 문법이라는 F 함수, 대화라는 F 함수라고 우리가 변형을 시킨 거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인공지능이냐? 아니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무슨 4차원의 그런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컴퓨터한테 쓸 수 있도록 명령으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컴퓨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F 함수라는 수학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도록 수식을 명령으로 바꿔서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런 수식을 따라서 컴퓨터가 처리를 하고 나면은 FGH 함수를 통과한 결과물이 철수야 밥 먹자. 나 아까 밥 먹었어. 배 안 고파. 그럼 이따 저녁 때 같이 밥 먹자. 저녁 때 너랑 먹기 싫은데. 이런 식의 대화를 갖다가 반복한다 그랬을 때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 패턴에 맞춰서 대화라는 걸로 합성함수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어떤 이 뭐 4차원의 지식일 거라고 짐작이 됐던 무슨 코드를 막 엄청나게 쳐야 될 거라고 짐작했던 어떤 지식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러니까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는 함수라는 것들을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조합을 잘 해놨느냐 그리고 F라는 얘를 갖다가 어떻게 변형을 잘 시켜놨느냐 이 변형을 잘 시키는 데서 무슨 화학 방정식을 엄청나게 공부하셔가지고 밥솥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걸 언어 안에서 문법을 갖다가 추출해내가지고 그 문법에 맞춰가지고 문장을 배열하는 방식으로 자연어 처리라는 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인식이라는 걸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떤 상품을 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맞추는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이 계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역함수를 취하는 방식으로 재분석을 할 수도 있고 등등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갖다가 확장을 시키고 혹은 그 지식의 깊이를 갖다가 깊게 해준 게 그게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언어 처리 혹은 뭐 이미지 인식, 빅데이터 분석 등등의 작업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고교 수준의 어떤 아이디어들이 점점 깊게 들어가는 거지 그냥 사람 잘 모르는데 그냥 블랙박스 안에서 툭 이렇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